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김치통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상한 질문처럼 들리시겠지만 제게는 그런 김치통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친정에 들렀다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에 들린 반찬통을 받아 트렁크에 실으며 묻더군요.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저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가 꾹꾹 눌러 담은 파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딸에게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들어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내 아들 먹을 건 남겨두고 가라는 새아버지의 서슬퍼런 눈초리와 도둑년이라는 귀에 박힌 환청, 그리고 그런 엄마를 그 지옥에 혼자 두고 나오는 제 죄책감까지 담겨 있었으니 그 무게가 어찌 가벼울 수 있었겠어요. 오늘 저녁에도 남편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에 앉아 아이의 재롱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다가 문득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 김치 먹고 싶어. 그 순간 웃음기가 사라진 제 얼굴을 본 남편이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평범해 보이는 제 일상에 얼마나 깊고 어두운 상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의 한가운데에 아직도 엄마가 홀로 서 계시다는 것을요. 그런 어둡고 습한 느낌이지만 고백하듯 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빠가 저 6살 때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엄마는 저와 여동생을 키우기 위해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가게를 시작하셨습니다. 엄마의 하루는 동트기 전 시작되어 별이 뜬 후에야 끝났습니다. 그런 엄마의 고단한 삶에 볕이 드는가 싶었던 건 옆 가게 아저씨와 재혼을 결심하셨을 때였습니다. 듣자니 아저씨는 제법 부자였고 아저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아닌 누군가와 재혼하는 것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엄마는 저희에게도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고 여자로서 행복도 찾고 싶다 제게 말씀하셨기에 저는 엄마가 속상하지 않게 뜻대로 하라고 철이 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안아주며 고마워했고 그렇게 저희는 하루아침에 5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 집은 제가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를 위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새아버지 강만철이라는 그분은 자신의 아들 진우를 세상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의 식탁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고기 반찬이 없어? 새아빠랑 진우 앞에만 고기가 있잖아. 어제 아빠가 진우가 몸이 요새 기력이 딸려서 조금만 사왔다는데 아빠도 맛을 좀 보고 싶다 해서 놔둔 거야. 그럼 우리는 나랑 서린이도 고기 반찬 먹고 싶단 말이야. 다음에 아빠 보고 좀 더 넉넉하게 사오라고 할게. 이번만 그렇게 먹자. 하지만 그날뿐 아니라 고기 반찬은 늘 새아빠와 진우 앞으로만 놓였고 저와 동생 그리고 엄마의 자리에는 멀찍이 밀려난 나물 반찬이 전부일 때가 많았죠. 엄마는 늘 진우의 눈치를 보며 우리 진우 더 먹어라 말했고 저희 자매는 그런 엄마와 새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밥을 삼켰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지는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고 맘 같아선 새아빠한테 따지고 싶었지만 워낙 키가 크고 눈빛이 무서웠기에 겁이나 감히 말을 하지 못했지요. 그렇게 저희 자매는 차별을 받고 살았고 동생은 20살이 될 때 독립을 했습니다. 저도 빨리 독립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걱정되어서 엄마 곁을 지키느라 시집가기 전까지 집에서 있게 되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결혼을 하고서야 그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왔을 때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해방감은 착각이었습니다. 엄마가 그곳에 남아있는 한 저의 해방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렇게 결혼하고 가끔 남편과 함께 친정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새아버지가 귀찮다는 듯 고개만 돌려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왔냐? 네, 엄마는요? 모른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는 뒤늦게 인기척을 느끼고서야 부엌에서 허둥지둥 달려나와 우리를 반기셨죠. 서영이 왔니? 미안하다.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아니야. 식사 차리는데 내가 좀 도와줄까? 그냥 앉아 있어. 모처럼 친정에 왔는데 푹 쉬어야지. 금방 밥 다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저는 부엌을 흙끝흙끝 보며 신경을 썼고 엄마는 부지런히 음식장만을 하고 있을 때 새아버지는 건들거리며 우리 남편에게 사위랍시고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 했습니다. 아, 요새 사위들은 장인한테 용돈도 넉넉하게 준다던데 박서방은 뭐 없나? 지금 드리는 용돈 부족하세요? 돈이야 늘 부족하지. 신경 좀 써주게나. 딸 좋다는 게 뭔가? 능력 있는 사위 덕 보려는 거 아닌가? 자네 이번에 승진했다며. 네, 월급은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제가 장인어른께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대화가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엄마 때문에 꾹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엄마가 오랜만에 온 딸과 사위를 위해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새아버지는 보란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자고 갈 거지? 아, 네. 장모님께서 오늘 자고 가라 하셔서. 그래. 오늘 처갓집 댁에서 먹고 자고 했으니 숙박비랑 식비는 계산하고 가야 돼. 친정집 와서 숙박비라니. 남편은 농담이겠거니 하며 멋쩍게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이 진심이 섞인 가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남편이 제 손을 잡았기에 다시 한번 울분을 참았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 앞에서 늘 좌불안석이었지요.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저와 제 동생을 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이제는 사위까지도 그저 손님, 아니 돈을 내야 하는 외부인으로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을 나서려는데 엄마가 저를 조용히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싸둔 반찬통 몇 개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TV를 보던 새아버지가 매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또 뭘 훔쳐가려고? 아니에요. 서영이 주려고 반찬 좀. 그러자 새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부엌으로 걸어오더니 제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낚아채듯 빼앗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혀를 차며 말했죠. 이건 진우가 좋아하는 건데 내 아들 먹을 건 남겨두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이 도둑년아.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고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장인어른,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출가한 딸에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 그렇습니다. 하지만 새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용돈 주는 남편이라도 있으니 이 정도였지. 아니었음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겠지요. 저는 남편 앞에서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몇 번이나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야 저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심장을 마구 핥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와 같이 있을 엄마가 마음에 걸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고 나서야 엄마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영아. 엄마 괜찮아? 엄마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엄마 괜찮아? 하고 묻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방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치는 새아버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놈의 딸년들한테 뭘 그렇게 퍼주지 못해 안달이야? 당신 돈이야? 내가 번 돈이잖아. 그 고함 소리에 엄마가 다급하게 서영아, 엄마 지금 바빠서 나중에 통화하자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뚝 하고 끊긴 전화기 너머의 정적. 저는 그 정적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지금 저 문 너머에서 엄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 손에 들린 차가운 휴대폰이 마치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는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뚝 끊긴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새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제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이따가 다시 전화해보자. 여보, 나 엄마가 너무 걱정돼. 어쩜 좋아. 나도 좀 그렇긴 한데 두 분 사이의 일이니 우리가 낄 게 아닌 것 같아서.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두 분 사이의 일이기만 해? 나 아무래도 가봐야 할 것 같아. 가서 뭐 어쩌려고. 당신이 어떡하려고. 그게 장모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저는 어떻게 하려는 말에 그저 무방비하게 털썩 주저앉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집에서 엄마의 밤은 결코 평온하지 않으리라는 알고 있음에도 말이지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까지 제 머릿속은 온통 과거의 기억들로 가득 찼습니다. 돌이켜보면 새아버지의 차별이 가장 날카롭게 제 살을 파고들었던 건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막연하게나마 대학에 가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 쉽게 꺾여버렸습니다. 저와 제 동생 설이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새아버지는 돈 들어가는 일은 안 된다며 못을 박았고 결국 저희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만 공부하는 산업체 특별학급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밴 작업복을 입고 교실에 앉아 꾸벅꾸벅 졸면서도 저는 대학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린이는 결국 20살에 독립을 했던 것이었지요. 저는 서린이와 달리 공부가 절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공부하고 싶단 집념으로 저녁 식탁에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 대학에 가고 싶어요. 장학금 받고 다니면 되니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새아버지는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온 식구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저를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대학은 무슨 대야? 여자는 돈 잘 벌어서 시집이나 잘 가면 그만이야. 쓸데없는 생각 말고 공장에서 돈이나 벌어. 그 차가운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옆에서 엄마가 안타까움에 거들었지요. 그래도 애가 공부하고 싶다는데 제가 일을 해서라도 보내주면 안 되나요? 조심스럽게 거들었지만 새아버지는 당신은 잠자코 있어 라며 엄마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밤새 방에서 눈물을 훔쳐야만 했지요. 그날 이후 저는 2번 다시
대학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 꿈은 그렇게 잘려나갔습니다. 반면 그의 아들 진우의 삶은 저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값비싼 과외를 받았습니다. 새아버지는 진우의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입이 귀에 걸렸고 우리 아들은 나중에 유학도 보내야지 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진우는 결국 이름만 대면 알만한 4년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합격 통지서가 날아온 날 집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막 돌아와 기름때 묻은 손을 씻으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동생 서린에게서 전화가 와서 제게 제잘제잘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이번 주 주말에 진호 오빠 오는 날인가 봐. 엄마가 아침부터 분주하네. 진우는 번듯한 회사에 다니며 이제는 결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한 달에 한두 번 귀한 걸음으로 친정에 들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의 거한 대접을 받았지요. 저는 이번 일로 오기가 나서 일부러 시간을 맞춰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관문을 열자마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에는 진우와 그의 아내가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고 엄마는 허리를 굽힌 채 그들 앞에 과일 껍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누나 왔어? 진우는 저를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새아버지는 옆에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직을 했는데 연봉을 높여서 갔단다. 능력이 있으면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라며 연신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승진을 했을 때는 뭐든 뜯지 못해서 안 들이더니만 진우가 이직을 해서 연봉을 높여봤는데도 집에 올 때 뭐 하나 양말 한 쪼가리 사들고 오는 날이 없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바라지도 않았고 말이지요. 그때였습니다. 진우가 물을 마시고 싶었는지 부엌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물. 금방 가져다 줄게. 제 이맛살의 인상이 구겨졌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당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르는 듯한 태도였죠. 엄마는 진우 한마디에 자동적으로 종종 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야, 네가 직접 가져다 마시면 되잖아. 엄마 허리도 안 좋은데. 제 말에 거실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진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새아버지는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너 지금 누구한테 가르치려 들어? 남동생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 집 하녀가 아니잖아요. 저는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물컵을 들고 나오다 제 말을 듣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서영아, 너 왜 그래? 괜찮아, 엄마는. 참 딸년들 교육 아주 위아래도 없이 기가 막히게 시켰네. 상놈의 집안 핏줄은 못 속인다니까. 못 배워먹은 것들 같으니. 엄마는 제발 그만하라는 듯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자신을 낮추며 살아야 하는 걸까? 언제까지 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 결국 그날도 저는 새아버지의 고함 소리를 뒤로하고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창문 너머로 엄마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엄마를 향해 괜찮다는 듯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거기서 나와. 그 말 한마디를 차마 꺼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진우와 다툰 날 이후로 한동안 친정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가봤자 마음만 상하고 엄마의 입장만 더 곤란하게 만들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마에 대한 걱정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매일 저녁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엄마는 늘 괜찮다, 아무 일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희미한 피로감까지 숨기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동생 서린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방금 엄마 보고 왔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서린은 시장에 갔다가 잠시 엄마 집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긴 소매 옷을 입고 계셨는데 설거지 하시다가 소매가 거쳤거든. 근데 팔뚝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멍? 넘어지셨대? 제가 묻자 서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문에 부딪혔다고 하시는데 언니, 그 멍 모양이 꼭 누가 손으로 꽉 잡은 것 같았어. 서린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에 부딪혔는데 어떻게 그런 모양의 멍이 생길 수 있을까?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이를 잠시 부탁하고 곧장 친정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온 것을 보고 놀라시면서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엄마는 서린이 말한 대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얇은 긴팔 카디건을 입고 계셨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엄마 옆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더운데 왜 긴 옷 입고 있어? 아, 이게 저녁 되니까 좀 쌀쌀한 것 같아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카디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엄마가 왜 이래 하며 팔을 빼려 했지만 이미 제 눈에는 그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하게 들어온 후였습니다. 서린의 말대로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멍이 아니었습니다. 5손가락 모양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누가 봐도 세게 움켜쥐었을 때 생기는 그런 자국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솔직하게 말해줘. 넘어진 거 아니지? 제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랑 말다툼하다가 감정이 앞서서 손으로 잡아 끌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 살이 연해서.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감싸려고 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으며 이가 갈리더라고요. 그동안 멍멍이 같은 말도 지옥 같았는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로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당장 이혼해, 엄마.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는 못 살아.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엄마는 오히려 저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서영아. 그냥 한번 욱해서 그렇게 된 거야. 아빠도 하고 나서 후회했어. 괜찮아. 엄마의 괜찮다는 말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괜찮다는 걸까? 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괜찮은 걸까? 그날 밤 저는 동생 서린을 만났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서린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엄마를 둘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자매는 결속해서 엄마를 이혼을 시키기로 다짐했지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는 이혼할 생각이 없고 새아버지는
늘 같은 태도일 게 뻔했으니 말이지요.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저는 그 남자와 엄마를 갈라놓고 싶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언니. 서린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다, 증거. 그 인간이 엄마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떤 말을 내뱉는지 그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래야 엄마도 더 이상 괜찮다는 말로 현실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며칠 뒤 저는 인터넷으로 아주 작은 소형 녹음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다시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새아버지는 마침 외출하고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는 척하며 거실 TV 뒤쪽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녹음기를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엄마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두려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해야 해. 꼭이야. 집을 나서며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의 등이 너무나 가늘고 약하게 느껴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가슴을 졸이며 지냈습니다.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을까? 혹시라도 들키지는 않았을까? 일주일 뒤 저는 다시 한번 새아버지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친정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수거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컴퓨터에 녹음 파일을 옮기고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처음에는 TV 소리, 엄마가 설거지하는 소리 같은 평범한 일상의 소음들만 들려왔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새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지옥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 반찬은 왜 이렇게 짜? 내 입맛도 아직 몰라? 보일러를 왜 벌써 틀어?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사소한 트집으로 시작된 것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엄마가 변명이라도 하려 하면 어김없이 고함이 터져나왔지요. 어디서 말대꾸야? 못 배워먹은 상놈의 집안 여편네 같으니. 그놈의 쌍놈의 집안. 그런 자기는 그렇게 뭐 대단한 집안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건지 이가 갈렸습니다. 그리고 녹음 마지막 날 파일에서 저는 듣고 싶지 않았던 소리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무언가 퍽 하고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뒤이어 들려오는 엄마의 짧은 비명. 저는 저도 모르게 이어폰을 내던졌습니다.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남편의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잡아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다툼이라는 말로 덮을 수 없는 것이었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정말 끝내야 했습니다. 내던져진 이어폰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여전히 엄마의 짧은 비명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일단 진정해. 하지만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녹음된 소리만으로도 이렇게 심장이 떨리는데 엄마는 저 소리를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서린에게 녹음 파일의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서린은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파일을 가지고 당장 엄마에게 가야 한다고,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희 편이 아니었던 걸까요? 저희가 행동에 나서기도 전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엄마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혹시 집에 와서 아빠 장롱에 손댄 적 있니?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순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롱?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자 엄마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장롱 서랍에 넣어둔 현금 봉투가 없어졌다고 어제 네가 잠시 다녀간 뒤로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빙글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도둑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에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못 믿어? 아우 내가 왜 아빠 돈에 손을 대? 내가 그런 사람처럼 보여? 제 절규에 엄마는 말을 참아 끝까지 모으며 하염없이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서영아. 엄마는 너 믿어. 그런데 아빠가 하도 난리시니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새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봐, 걔가 아니고서야 누가 손을 대? 당장 그년한테 전화해서 돈 내놓으라고 해. 저는 더 이상 통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녹음기를 수거하러 잠시 들렀던 것뿐인데 그 짧은 시간이 저를 도둑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평생을 딸로 인정하지도 않더니 이제는 도둑 취급까지. 그 사람에게 저는 대체 어떤 존재였을까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남편이 제 대신 새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제 억울함을 반박했습니다. 장인어른,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집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딸을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증거 있어? 집에 드나든 사람이 걔밖에 없는데? 남편이 항의했지만 그 사람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쳤고 도저히 말이 안 통했는지 남편은 도저히 상종을 못하겠다고 전화를 끊어버렸지요.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 남편인데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였습니다. 서영아, 돈 찾았어. 그러니 맘에 담아두지 말아라. 알고 보니 새아버지가 돈을 다른 옷 주머니에 넣어두고는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결말이었습니다. 아무튼 돈을 찾았으니 저는 이제라도 그 사람이 제게 사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을 도둑으로 몰았던 것에 대해 최소한의 미안함이라도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를 통해 전해 들은 그의 반응은 저를 더 깊은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과는 무슨 사과? 함부로 의심을 산 게 멍청한 거지. 찾았으니 망정이지. 앞으로 내가 집 비웠을 때 딸년들 함부로 집에 들이지 마.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미련, 혹시나 언젠가는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랏 같은 기대마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저를 딸로 가족으로서 생각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으로조차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저는 그저 자신의 돈을 탐내는 믿을 수 없는 외부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나 이제 친정집 안 가. 다시는 그 사람 얼굴 안 볼 거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정말로 친정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엄마와는 몰래 전화 통화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이지 않는 그 집에서
엄마를 향한 새아버지의 태도는 더욱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라진 빈자리를 엄마에게 분풀이로 채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녹음 파일이 엄마를 구원할 마지막 동아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오고 있었습니다. 도둑으로 몰렸던 그 사건 이후 저는 정말로 그 집의 그림자마저 밟지 않았습니다. 새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소름이 끼쳤고 그가 있는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집에서 멀어질수록 엄마에 대한 걱정은 덩굴처럼 제 마음을 옥죄어 왔습니다. 제가 막아주던 아주 작은 바람막이마저 사라진 집에서 엄마는 온전히 홀로 모든 폭풍을 견뎌내고 계실 테니까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컴퓨터에 저장해둔 녹음 파일을 열었다 닫았다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엄마의 비명이 담긴 그 파일을 세상에 공개해야 할까? 아니, 그 전에 엄마에게 먼저 들려줘야 한다. 엄마 스스로 이 지옥을 깨닫게 해야 한다. 결심을 굳힌 저는 동생 서린에게 연락했습니다. 서린아, 더는 안 되겠어. 우리 엄마 데리고 나오자. 좋아, 엄마를 그 사람에게서 떼어놓아야만 돼. 서린도 제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주말에 새아버지가 동창회에 가 집을 비우는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그날이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서린과 함께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얼굴에 떠오른 비장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어준 엄마는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저희는 엄마를 소파에 앉히고 마주 보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와 노트북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이걸 들어봐야 해.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와 소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스피커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새아버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반찬이 짜네, 국이 싱겁네 하는 사소한 트집부터 돈 아까운 줄 모른다는 막말까지 녹음된 내용은 엄마가 평생을 들어온 레퍼토리였지만 그것을 딸들 앞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다시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을 겁니다. 엄마의 어깨는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터져나온 엄마의 짧은 비명. 그 순간 엄마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팔을 감싸 쥐었습니다. 마치 그날의 고통이 다시 느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파일 재생이 끝나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더는 괜찮다고 말하지 마. 이건 괜찮은 게 아니야. 엄마도 용기를 내야 돼. 서린도 울먹이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이혼해.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언니랑 내가 돈 벌어서 엄마 모실게. 제발.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엄마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든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딜 가서 뭘 하겠니? 너희 아빠 없이 너희 둘 키우면서 이 사람 아니었으면 길바닥에 나 앉았을지도 몰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내 팔자인가 보다. 엄마의 체념 섞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짓밟히고도
엄마는 여전히 새아버지가 베푼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가스라이팅이 엄마의 자존감을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그 깊이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동창회가 일찍 끝났다며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진우였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있는 우리를 보고 진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들 모여서 뭐해요? 분위기가 왜 이래? 상황 파악이 안 된 진우에게 감정이 격해진 서린이 소리쳤습니다. 오빠는 몰라도 돼. 아니, 알아야 돼. 이것 좀 보라고. 엄마의 팔을 걷어 올리자 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며 저희를 쏘아보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디 부딪히신 거 아니야? 제가 노트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증거 있어. 아버지가 엄마한테 한 막말들이랑 증거들 전부 다 녹음되어 있다고.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진우의 얼굴이 싹 변했습니다. 그는 저희를 경계하며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희 지금 엄마 부추겨서 이혼이라도 시키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재산이라도 뜯어내려고? 어림없어. 순간 머리가 띵 하고 울렸습니다. 재산이라니. 우리는 지금 엄마의 목숨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이토록 정확할 수 있을까요? 진우는 저희를 마치 꽃뱀처럼 취급하며 엄마와 저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얘들 말 듣지 마세요. 다 엄마 이용해서 아버지 돈 뜯어내려는 수작이야. 이러니 우리 아버지가 니들 상놈의 집안 자식이라고 하는 거야. 엄마는 딸들과 아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목소리를 낮출 뿐이었지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그런 말만 반복하며 오열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이미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이 단순히 엄마를 설득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왕국을 지키려는 왕자와 그 왕국에서 엄마를 구출하려는 우리 자매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진우가 쏟아낸 쌍놈의 집안 자식딸들이 아버지 재산을 노린다는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보다도 못한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적대적인 관계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저희 자매는 진우의 저기에 찬 눈빛과 엄마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쫓겨나듯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차에 돌아와 앉아서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구하려던 우리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고 오히려 엄마를 더 곤란한 상황에 빠뜨린 것만 같아 죄책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진우는 분명 새아버지에게 달려가 우리가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전부 일러 바쳤을 겁니다. 이제 그 집에서 엄마가 겪어야 할 감시와 압박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 엄마는 저희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통화가 되어도 바쁘다, 나중에 하자는 말만 반복하고는 서둘러 끊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불안함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새아버지나 진우가 옆에서 감시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엄마와 저희 사이를 잇던 가느다란 끈마저 그렇게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자매는 무력감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새아버지의 왕국은 겉으로 보기엔 더욱 견고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월세 수입이 그의 자부심이자 권력의 원천이었죠. 그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마누라도 자식도 내 말을 듣는 거야. 그에게 돈은 단순한 재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통제하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수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일생일대의 기회처럼 보이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시장 친구라며 한 남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 남자는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입에서는 청산유수처럼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지금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이고 수십 배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새아버지를 부추겼습니다. 평생을 의심하고 아끼며 살아온 새아버지였지만 더 큰 돈에 대한 탐욕 앞에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남자의 말을 신주단지처럼 믿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그 남자와 어울려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입만 열면 빌딩주가 될 거라는 허황된 꿈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엄마는 그 상황을 불안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여보, 그래도 너무 큰 돈인데 잘 알아보고 하셔야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그 말에 새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 끼어들어? 여자가 돈 버는 남편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빌딩주 되면 당신도 호강시켜 주려는 건데 복을 발로 차? 그는 엄마의 조언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새아버지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목숨처럼 아끼던 상가 건물을 팔아치웠고 그것도 모자라 살고 있는 집까지 담보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돈을 신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허상에 쏟아부었습니다. 진우조차 아버지 너무 위험한 투자 아닙니까? 라며 말렸지만 돈에 뭐가 씌인 그 사람은 네가 뭘 알아? 이건 대박이야. 라며 아들의 말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엄마와 아주 어렵게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아무래도 일이 잘못될 것 같아. 네 아빠가 전 재산을 다 걸었어.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잘 망해버려라 하는 악한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남아있는 엄마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평생 돈을 사람 위에 두고 돈으로 가족을 통제하려 했던 한 남자.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인생 최대의 도박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엄마의 몫이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새아버지가 전 재산을 투자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일부러 그 집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그가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파도에 휩쓸릴 엄마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새아버지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외식도 잦아졌고 평생 입지 않던 비싼 옷을 사입기도 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늘어놓는 레퍼토리는 늘 같았습니다. 두고 봐. 내가 강남에 빌딩 하나 올리면 너희는 다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될 거야. 그는 아직 손에 쥐지도 않은 돈으로 이미 미래의 권력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밥만 드셨다고 합니다. 그 불안한 평화가 언제까지 갈까? 저는 매일 밤 기도하는 심정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고 엄청난 수익금을 받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새아버지는 아침부터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을 서성였다고 합니다. 오후가 되자 그는 사업 파트너라던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기계 음만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새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수십,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될 무렵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돈, 자신의 자부심이자 권력이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사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집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는 겁에 질려 방에서 나오지도 못했고 새아버지는 소파에 앉은 채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평생을 호령하던 그의 어깨가 그렇게 작고 초라해 보였던 적은 없었다고 나중에 엄마는 제게 말했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던 새아버지가 갑자기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구급차에 실려 그는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저와 서린도 엄마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초조하게 서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참 뒤 의사가 나와 저희를 불렀습니다. 진단명은 뇌졸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뇌혈관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며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이 남을 것 같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각종 기계 장치에 둘러싸여 의식 없이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연약한 한 노인이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대로 그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오른쪽 전체가 마비되어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입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고 애썼지만 입에서는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무기처럼 휘두르던 그 우렁차던 목소리는 이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 무력하게 누워있는 그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평생을 돈과 권력을 쫓아 달려온 한 남자의 마지막이 이토록 비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쌓아 올렸던 바벨탑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소리 소문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폐허 속에서 남은 사람들이 잔해를 치워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주 잠시나마 그를 동정했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하나뿐인 아버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동정심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아버지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고 일반 병실로 옮겨지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병원비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전 재산을 사기당한 탓에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고 집은 은행에 담보로 잡혀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누가 저 사람을 돌볼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오른쪽 반신이 마비된 새아버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는 물론이고 대소변을 가리는 일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당연히 모두의 시선은 하나뿐인 아들 진우에게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 휴게실에 저와 설인, 엄마, 그리고 진우가 마주 앉았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이제 아버지는 네가 모셔야 하지 않겠니? 아들이 너 하나뿐인데. 제 말에 진우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누나, 나도 내 가정이 있어. 우리 애는 이제 겨우 유치원생이고 아내도 일하고 있어서 힘들어. 나 혼자 벌어서는 우리 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하고 온갖 차별 속에서도 유일하게 사랑을 쏟아부었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습니다.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아버지가 오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한테는 대학도 못 가게 하면서 오빠는 4년제 대학까지 다 보내줬잖아. 이제 와서 아버지를 모른 척 하겠다고? 진우는 설인의 말을 애써 외면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간병인을 쓰는 게 현실적이야. 병원비랑 간병비는 어떻게든 나눠서 내야지. 아니면 엄마가 수고해줘야 되지 않겠어? 나누어서 낸다는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저희 자매에게도 아버지의 병수발 비용을 떠넘길 셈이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엄마한테 병수발을 떠넘길 생각이라니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았지요. 평생을 남처럼, 아니 벌레처럼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 딸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돈 없어. 그리고 설령 돈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을 위해 단 1원도 쓰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리 엄마도 니네 아버지 병수발 할 의무 없으니 알아서 해. 엄마는 곧 이혼 준비할 거야.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데. 너도 알지? 결국 그날의 대화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그 후로 진우의 태도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병원의 얼굴을 비추는 듯 하더니 아버지의 병수발이 길어질 기미가 보이자 점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전화조차 잘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아들은 아버지가 가장 비참하고 무력해진 순간 가장 먼저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결국 병상에 누운 새아버지의 곁에 남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평생을 무시하고 구박했던 아내, 바로 우리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동생은 거지가 된 몸추스리지 못하는 아버지를 버리라고 했지만 그저 묵묵히 남편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젖은 수건으로 그의 몸을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고 콧줄을 통해 미음을 넣어주었습니다. 새아버지는 그런 엄마의 손길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병실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엄마가 새아버지의 굳어버린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있었습니다. 새아버지는 눈만 끔뻑이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이 후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 눈물을 보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저 마른 수건으로 조용히 닦아주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어떤 복수심이나 원망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지는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평생을 호령하던 왕은 이제 버려졌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던 하녀가 그의 생사 여탈권을 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묘하고도 잔인한 관계의 역전을 지켜보며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결말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의 생활은 길어졌습니다. 새아버지의 상태는 더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더 이상 병원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끝까지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냈지만 당장 그 비용을 감당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직접 남편을 돌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사설 구급차 침대에 실려 나오는 새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 2층 집까지 건장한 남자 2명이 낑낑대며 그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부심으로 여겼던 자신의 집에 마치 짐짝처럼 실려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새아버지가 늘 누워서 TV를 보던 거실 소파 자리에는 환자용 침대가 놓였습니다. 그의 호통 소리로 가득 찼던 집은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그의 웅얼거림과 기계 소리, 그리고 엄마의 조용한 발소리만이 전부였습니다. 얼마 뒤 저는 반찬거리를 좀 챙겨서 친정에 들렀습니다. 예전처럼 문 앞에서 망설이거나 심호흡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거실 침대에 새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것을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만 몇 번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한때 저를 노려보던 그 형형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공허한 눈동자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엄마가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곱게 간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어 보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새아버지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아, 하세요. 엄마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새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순순히 입을 벌렸습니다. 엄마는 그가 흘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나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뭐라 설명하기 힘든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쑥 내려가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엄마는 젖은 수건으로 그의 입가를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엄마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그렇다고 연민이나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의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엄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 집 식탁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새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우리가 식사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엄마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 대체 왜 답답하게 이혼을 안 하는 거야? 엄마는 그릇을 닦던 손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힘들어 하나도. 평생을 저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기분 맞추느라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 이제는 내가 밥을 줘야 밥을 먹고 내가 눕혀줘야 잠을 자. 오히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마음 편한 때 같아. 그리고 이혼은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지금 이혼을 하면 안 되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엄마의 그 말을 듣고 뭔가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당한 사기꾼들을 잡게 되었고 사기꾼들이 갖고 있었던 돈들을 회수했기에 다행히 아버지가 사기당한 전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번에 아버지가 젊은 시절 연근었던 친모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에게 땅을 증여했는데 그 땅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랐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좀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이혼을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니? 내가 이혼하는 건 진우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엄마 믿고 기다려라. 엄마가 너희들 고생한 거, 못한 것들 다 시켜주고 같이 누리게 해줄 테니. 땅 증여는 진우는 모르는 일이니 입조심하고 진우는 이대로 아버지를 안 볼 생각 같던데 차라리 잘 되었지. 저는 엄마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움츠러들지도 않았습니다. 식탁의 권력 관계는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평생을 폭군으로 군림했던 왕은 이제 가장 무력한 존재가 되었고 그의 손길 하나에 생명을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과응보가 있었던 건지 어떻게 된 게 상황이 기가 막히게 된 덕분에 결국 최종 승자는 엄마가 맞았지요. 집을 나서기 전 저는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장식장을 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서 있는 어린 시절의 저와 동생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엄마, 그리고 그들 뒤에서 위압적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새아버지와 그의 아들 진우. 저는 손으로 사진 위의 먼지를 세욱 닦아냈습니다. 그러자 흐릿했던 엄마의 얼굴이 조금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엄마는 지금 이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 자신의 기나긴 시간 위에 쌓여있던 억압과 서름의 먼지를 스스로 털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끝에서 비로소 진짜 자신의 삶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엄마 걱정에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물론 엄마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능히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다는 것도 압니다. 가끔 친정에 들르면 저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엄마의 모습을 봅니다. 침대에 누워 미동도 없이 잠들어 있는 새아버지와 그 옆에서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뜨개질하는 엄마. 그 기묘한 평화가 감도는 풍경 속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늘이 내린 벌인지 아니면 지독한 운명의 아이러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 엄마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과 시간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손에 들린 김치통의 무게를 온전히 엄마의 사랑으로만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